하나베르크 자연신학 오늘 75번째 강독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영적 에너지 요 소제목 읽을 차례예요. 소제목 제목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보자. 영적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텍스트로 들어가서 꼴을 바꿔 글씨를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되지? 영적 에너지 이렇게 넣고 올립니다. 됐죠? 파넨베르크가 보기에 샤르댕에게 한계 아니면 생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착오라고 할 수도 있을까? 그거는 인간 의식을 말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 의식을 아주 예외적 현상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온 것쯤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도 그러한 한계에 있고요. 하넨베르크는 이제 그 의식을 아마 영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할 거로 추정됩니다. 그 영은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장으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장 개념이요. 필드. 그렇게 작용을 하니 장 개념 제가 다시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 진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거의 그런 얘기죠. 여기 각주 9번 잠깐 볼까요? 각주 앞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냥 잘 넘어갔어요. 나중에 파생된 산물이다. 이거 봐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판넨베르크가 볼 때 문제거든요. 그 샤르덴과 화이트헤드예요. 그 의식이란 복잡한 통합 과정에서 나중에 파생된 것에 나온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나오게 된. 그러면 이제 영이 인간의 내면의 작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13번 각주도 있고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했고 9번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 9번은 216에서 217쪽 넘어오는 부분이네요. 모든 현실적 계기, actual occasion 뭐라고 화이트헤드가 그거를 인식하는가 볼까요? 각주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유명한 그 책.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의식 개념보다 경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인식한다. 의식은 경험을 전제하지만 경험은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경험에 의해서 의식이 생성된다는 거겠죠. 경험의 원시적 형태는 파악 또는 느낌이다. 화이트헤드가 경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샤르등의 보편화의 귀결과 유사한데, 이는 화이트헤드가 철학적 방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방법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영적 에너지예요. 인간의 의식 또는 인간의 정신에 유비되는 사물의 내면 가설과 이게 샤르댕의 입장이죠. 내면. 자, 요건 이제 217쪽 들어가고 218쪽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내면 가설과 더불어 샤르댕은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세계 영혼, 벨트, 제일레라고 하는 세계 영혼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 철학의 보다 광범위한 전통을 산다. 조금 줄이고. 정말 까마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영혼 개념. 그렇죠. 샤르댕이 의식하고 있는 이 세계 영혼 개념과 에너지 개념 간의 관계는 그다지 막연하지 않다. 샤르댕은 스스로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는 베르그송의 영적 에너지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개념과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의 가설은 곧 실제, 리얼리티예요.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자연 속에서 범심론적이지만 그 기초 에너지는 현상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비슷한 질서에 속한 물체들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성과 중앙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아의 초월을 통해서 나타난다. 강사 에너지예요. 각주 15번은 뭐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 거의 0과 같아요. 이 설명 앞에 있는 지금 바로 읽은 것들을 전제하면요. 접선 에너지, 방사 에너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접선이죠. 그럼 어느 에너지가 발생하고 자아 초월을 통해서 또 방사 에너지, 개인이 주거나 민족이 이어지면서 자기가 거기서 초하니 에너지가 생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이걸 0으로 읽어도 될 것 같죠. 소제목에 영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걸 참조하십시오. 모든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요. 물리적 에너지도 있고 인간 사랑도 에너지죠. 모든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범심론적 본성을 갖고 있다는 그의 근본 개념은 접선 에너지와 방사 에너지를 구별한 데서 드러난다. 에너지는 사물의 내면과 더불어 함께 속해 있다는 가정을 통해 자연과학적 언어로는 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그 두 종류의 에너지 간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참, 저번에. 우리는 그저 각 내면은 현상들의 외적인 구조들 속에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 샤르댕에 의하면 내면이에요. 내면은 물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현현한다.
지금 이 사람들,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모든 사물들에게도 내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에너지가 있는 거죠. 돌이 있다고 한다면 돌은 계속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또 뭉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작용하는 내적인 힘, 그 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물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 있다. 그걸 유심론이라고도 또 표현하는 거로 보입니다. 내면은 물체들 간의 상호관계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현현한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내면은 입자들을 서로 응집시켜 통일하는 통일의 힘의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또 입자 문제까지 나와요. 16번 각주 보겠습니다. 팽창의 보완적 기능에 대자하는 통일하는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창조적 연합은 다양성을 제어하는 우주 과정이라는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S 넘어가요. 그 물질 원소들의 결속은 이것도 다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질 원소들의 결속이죠. 결속은 그들의 상호 관계들 속에 이렇게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18쪽도 이제 들어가고 219쪽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관계들 속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현현된 운동 형태 속에서 파악된다.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로서 샤르댕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사물의 내면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만일 에너지가 그 본성에 있어 범신론적이라면 이런 말들이 이상하죠. 어떻게 마음 범신론이야 에너지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립자는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성적으로는 범신론적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속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오히려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마음인 거죠. 범신론. 그렇다면 에너지는 외연적으로 파악되는 측면 이외의 측면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면이에요. 그러므로 범신론의 에너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외향적으로 구성된 접선 에너지와 구별되며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이네요. 그 접선 에너지를 샤르댕은 언제나 복잡성을 증가시켜 나아가는 진화의 도상에서 발견한다. 반면 그는 그래서 또 범신론이라고 돼 있어. 범신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틀렸어요. 제 책에서도 그거를 오자를 못 잡아냈네. 범신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커서 제 거 안 보이죠? 반면 그는 그 범신론이 아니라 범심론적 에너지를 방사 에너지라 이름한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샤르댕의 기술 속에서 에너지 쭉 설명하는 걸 이제 기술이라고 하니까 샤르댕의 설명 속에서 에너지 개념이 에너지 경험의 어떤 측면에 간과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면 이 기술 방법이 담지한 특이성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특별히 에너지의 장적 본성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은 필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 정확하지다고 말했었는데 이런 말, 장적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건 한자를 달든지 영어 원서 단어를 달든지 해야 되는데 번역자가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장적 본성의 문제라고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필드로 보이는데 필드를 어떻게 형용사로 만들 수 있나? 필드 같은 장적 본성의 문제이고 에너지가 장의 성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뒤로가 혹시 아니면 나중에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전역학은 물체들과 관계하며 그래서 시공간상의 물체들의 위치와 그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관심한다. 고전 물리학은 그 힘들의 복수성을 환원하여 힘들의 복수성, 이중적이라는 거죠. 힘의 개념을 물체들의 일반적 속성들, 특별히 물체들의 질량에 관계해서 설명하였다. 그건 나는 특별한 건 아니고, 고전 물리학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전 물리학에 속합니다. 관성의 법칙 그런 것들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도를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공간을 물체들의 속성들과 관계로 물체들의 속성들과 관계로 말이 어색하네. 물체들의 속성과 맺게 되는 관계로 물체들의 속성들과 맺는 관계로 해체시키는커녕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우리말은 토시 하나로 크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체들의 속성들과 관계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해체시키는 거는 그 관계로 해체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관계냐? 공간을 물체들의 속성들과 공간과 물체들 속성 물체와의 관계. 뉴턴이 말하는 공간과 물체들의 속성 말이 안 되네. 뉴턴이 말하는 공간을 물체들의 속성과 관계, 물체들의 속성, 그냥 지나갑시다.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그리고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장으로 인식하여 물리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물질은 공간의 속성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보다도 그 공간 속성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장이라는 거죠. 장, 필드. 네, 이 대목에서 파넨베르크가 여러 테아르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나 이런저런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 이야기도 같이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서 핵심은 그 영을 장으로 이해해야만 이 자연 과학과 신학의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관계가 성립된다기보다도 신학이 그 물리학, 생물학 앞에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장으로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도 같이 좀 연관되는데, 연관되는 메커니즘,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물체 지향적 에너지 개념으로서 이제 물체들이 반하여 하나의 장으로서, 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적 본성이요. 요 맨 윗줄로 올리게 되면 장적 본성, 이게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 지향적 에너지 개념으로부터 물체가 무겁고 뭐 하면 질량이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물체들에 반하여 하나의 장으로, 그것도 장 안에서 움직이는 거로 보는 거죠. 장이 더 우선적인 개념이라는, 상수죠. 상수. 물체는 거기에 종속되는 거고요. 그렇게 물리학이 세계를 인식한 겁니다. 장 개념이 그걸 가르쳐요. 장으로서 인식되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에너지 개념으로의 최종적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장과 세계를 장으로 함으로써 이제 에너지가 독립적으로 존속한다. 에너지가 물체에 종속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 소립자에서 그 입자가 오히려 에너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 종속이라는 말은 여기 맞진 않긴 하는데, 그 에너지가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거기서 작용하는 거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전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읽고 있어요. 각주 21번이 나오는데 2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의 장으로서 인식되는 이 번역이 이러면 우리말로 어색합니다. 또 다시 내가 번역하려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물체 지향적 에너지 개념에서 이제는 장 에너지 개념으로 넘어왔다. 이 물리학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관점이 말입니다. 물체에서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에서 물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자, 219쪽 들어가고 220쪽 나오세요. 220쪽 나왔죠? 물체들의 속성, 거기 이제 21 각주가 있어요. 모든 물체들을 역장의 특기성으로 이해하려 아인슈타인의 시도는 그러나 바이체커의 지적처럼 거의 미완성인 채로 마감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새로이 발견된 양자 현상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체커는 계속 말하기를
오늘날 양자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구상을 다시금 토론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양자 이론의 수준에서 말이다. 물체들의 속성으로부터 물체들에 적용하는 장 개념으로 에너지 개념이 전환하게 되면서 그 장 개념을 통한 단일 물질화는 결국 물체들 자체로 이해돼야 하는데 이런 개념적 전이가 샤르딩의 에너지 개념 속에서는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개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샤르딩은 물리학의 본질적인 토대 원리를 참으로 에너지 속에서 인식하였고 물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들 속에서 에너지의 물리적 개념의 기초도 그가 에너지의 물리적 자리로서 혹은 에너지 현현의 접선적 형태로서 집합적 관계들의 실제를 상술할 때 이미 식별되고 있다. 그러나 샤르댕에게서 장 개념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3번 각주 보겠습니다. 샤르댕은 1930년 10월 7일자 서신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분명히 베르그송의 제자인 샤르댕은 시간의 문제를 무시하는 순수한 기하학적인 구성물로서의 장개념을 기껍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이 그래.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샤르댕에게서 이게 핵심입니다. 장개념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에너지를 사물의 내면과 연관시켰지만 물체 개념은 여전히 그의 에너지 개념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로 남아있다. 데이터 포인트. 그렇지는 그냥 각주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본명 코 하고 220쪽 들어가고 21쪽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예. 본명 코 물체는 그 내적 본질에 있어서 물체, 예, 이런 거요. 물체. 이게 에너지가 있죠, 이거도요. 내적 본질에 있어서 에너지와 상응하는 것의 외연적 측면이다. 물체는 외연적 측면이다. 그러나 내면으로서 에너지는 여기에 있어서 그 스스로를 오직 이 외연을 통해서만 재현하고, 그러므로 물체 자체에 내재된 어떤 것으로 재현된다. 읽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간처럼요. 외연과 내연, 내면 이런 그 설명하고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 물질 이런 것들을 글을 아주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아주 뚫어보는 거죠. 과학자들은 시인이나 또한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개체와 종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초월하는 힘과 그 작용으로서 현상에 맞서 독자적으로 존립하지 않는 그 대신 그 현상에 속한 것으로서 그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 방사 에너지의 문제는 방사 에너지 조금 이제 느낌이 다가오네요. 방사 에너지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방사된다. 이렇게 겉으로 어, 쏟는다, 나온다. 이 방사 에너지의 문제는 샤르댕의 개통 발생 개념 속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개통 발생 개념 속에 담지된 목적인주의? 이게 뭐예요? 목적인주의? 얘는 역자 주로 다라는 것 같은데, 단어들이 생소합니다.
목적인, 파이널, 마지막이라는 거, 목적주의. 네. 파이널리즘 하면 되는데, 목적인주의의 정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선호하는 진화의 축에 의한 결정된 생명의 방향성에 체계적으로 계획된 복잡성 개념은 이미 방사 에너지 개념 속에 담주되어 있다. 왜냐하면 방사 에너지는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목적인주의 그 단어 번역자가 줄을 따라 나온 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원인의 문제를 설명하는 두 관점이 있다. 목적인과 작용인. 그렇죠. 물체들 간의 작용력에 근거하여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면 이는 작용인에 의한 설명이고, 사건들의 원인을 그 최종 원인에까지 소급하여 설명하자고 한다면 목적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서구 사상 속에서 목적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